병석에 누운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내 아이를 부탁하오. 그러나 그 유언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한 아이를 살리려던 마지막 선택은 훗날 한 왕조 전체를 뒤흔드는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퇴가 내려졌고 12살 소녀는 숙부 앞에서 왕의 상징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왕좌를 얻은 숙부는 과연 평안을 얻었을까요? 어째서 승리한 자는 평생 자식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모든 것을 잃은 소녀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은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과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록 너머에 숨겨진 조선 왕실의 가장 비극적인 상속전쟁의 진짜 대가를 추적합니다. 이 끔찍한 비극의 서막은 조선 왕실의 심장부인 경복궁 천추전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죽음을 직감하던 그 순간, 옥좌라는 가장 무겁고 위험한 유산은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12살 소년의 어깨 위로 덜컥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452년 조선 문종 2년 5월 14일 조선의 제5대 국왕 문종이 경복궁 천추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9.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29년 동안 세자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 완벽한 정통성을 가지고 왕위에 올랐던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는 고작 2년 3개월 만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젊은 왕의 머릿속을 맴돈 것은 웅장한 국가의 미래나 원대한 정치적 이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겨우 12살이 된 어린 아들 왕세자 홍휘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이 어린 아들은 홀로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가장 높은 자리, 곧 옥좌라는 무거운 유산을 상속받아야만 했습니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5월 14일의 기록을 보면 숨을 거두기 직전에 문종이 승지들을 불러 마지막 유교를 내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병이 들어 낫지 못할 것을 안나. 세자가 아직 어리니 안팎의 일들을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그리고 문종은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등 조선의 핵심 대신들을 병상으로 부릅니다. 실록은 이 순간을 매우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 인간이자 아버지로서의 처절한 절망감이 배어 있습니다. 문종은 눈물을 흘리며 대신들에게 어린 세자를 부탁했고 대신들 역시 땅에 엎드려 통곡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우리는 이 짧고 슬픈 기록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기록이 조선 왕실 상속사에 있어 왜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일찍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이별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설계되었다고 믿었던 조선 왕실의 권력, 상속 시스템이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파산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이래로 권력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의 과정은 언제나 피바람을 동반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형제들을 베어내고 옥좌를 차지했으며 스스로 손에 피를 묻혀가며 외척과 공신들을 숙청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아들 세종대왕이 피 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권력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정지 작업 덕분에 세종은 안정된 왕권 위에서 태평성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자신의 맏아들 문종에게, 문종은 자신의 맏아들 단종에게 옥좌를 물려주는 완벽한 적장자 상속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가업이 마침내 법과 원칙에 따라 평화롭게 상속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이른 죽음은 그 모든 법과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단종의 처지를 현대의 시각으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거대한 그룹의 회장 자리가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이 된 어린 손자에게 온전히 상속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 유산의 주인은 명백히 어린 손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어린 주인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조선시대에 어린 왕이 즉위하면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나 대비가 수렴청정을 통해 임시로 방패막이가 되어 전국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단종에게는 할머니도 어머니도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을 지켜줄 힘 있는 외가 친척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 12살 단종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문종이 숨을 거두기 직전 피부치인 왕실 종친들이 아니라 성이 다른 신하들의 손을 붙잡고 아들을 부탁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실 내부의 핏줄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 왕의 권력을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면서까지 아들의 목숨을 담보받아야 했던 아거지의 뼈아픈 딜레마가 이 유언 기록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 시기 김종서 등 대신들이 권력을 장악한 이른바 황표정사 체제를 단순히 신하들의 권력욕이나 신권의 비대화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 왕을 보호하고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문종이 죽기 직전 고안해낸 일종의 계엄적 비서실 정치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이름의 유산은 문서에 적힌 유언장이나 신하들의 충성, 맹세만으로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단종이 홀로 앉은 거대한 옥좌 주변에는 호랑이처럼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는 장성한 숙부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친동생 수양대군의 존재는 어린 왕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능력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도 왕의 아들이라는 강렬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무서운 숙부들 틈바구니에 남겨진 12살 조카. 법과 명분은 조카의 것이었지만 현실의 힘과 무력은 점차 숙부의 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삼촌이 착한 조카의 것을 빼앗은 권선징악의 동화가 아닙니다. 권력을 통제할 강력한 구왕이 사라졌을 때 법으로 정해진 합법적 상속과 힘으로 쟁취하는 현실적 권력 사이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조선 상속 시스템의 치명적인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낸 필연적 충돌이었습니다. 믿었던 숙부가 자신을 향해 칼을 뽀마들었을 때, 그리고 평생을 기대야 할 아버지의 충신들이 그 칼날 아래 추수하듯 쓰러져 갈 때, 12살 단종은 과연 옥좌라는 피 묻은 유산 위에서 어떤 공포와 마주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1453년 계유정난이라는 피바람이 불어닥치기 직전,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가장 높은 곳에 홀로 남겨진 한 어린 인간의 잔혹한 상속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장성한 종친 친척과 보호자 없는 어린 국왕이라는 이 위태로운 불균형의 시대는 결국 누구의 피를 요구하게 될 것인가? 1452년 5월 18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나흘 뒤 슬픔을 채 추스를 겨를도 없이 12살의 어린 소년 홍위는 지나치게 크고 무거운 붉은 골룡포를 입고 근정전 옥좌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제6대 국왕 단종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즉위식의 이면에는 조선이라는 국가 전체가 직면하게 된 거대한 구조적 위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보통 조선시대의 권력 상속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왕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비극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조선의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정교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는 상황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는 왕이 어릴 경우를 대비해 완벽한 안전장치를 법으로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의 최고 어엠인 대비가 왕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는 수렴청정이라는 제도입니다. 훗날 성종, 명종,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등 수많은 조선의 어린 왕들이 무사히 옥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발 뒤에 앉아 막강한 왕실의 권위로 신하들을 통제해준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단종이 처했던 가장 뼈아픈 비극의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수렴청정을 해줄 왕실의 여성 어른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한 어린 왕, 그가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는 단종을 낳은 지 불과 이틀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 소헌왕후는 할아버지 세종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증조 할머니 역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궁궐이라는 그 넓고 차가운 공간에 12살 소년의 손을 잡아줄 피부치, 어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왕실의 권력 지형에 치명적인 공백을 가져왔습니다. 대비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옥좌를 방어할 수 있는 왕실 고유의 방어막이 완전히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채운 것은 왕실의 핏줄이 아닌 관료들, 즉 아버지 문종의 유언을 받든 고명대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종실록에 기록된 매우 독특하고 기형적인 정치제도, 이른바 황표정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단종실록 1권, 단종 즉위년 5월 23일의 기록입니다. 임금이 아직 어려서 누가 현명한지 알지 못하므로 대신들이 후보자의 이름 아래에 누런 표지를 붙여 올리면 임금이 그 표지를 따라 붓으로 점을 찍었다. 사관이 남긴 이 건조한 한 줄의 기록. 뒤에는 조선 상속 시스템이 낳은 뼈아픈 권력 누수의 실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에서 국왕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인사권입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오를지 결정하는 힘이야말로 권력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대신들이 미리 노란색 종이를 붙여 결론을 정해놓으면 12살 단종은 그저 붓으로 점만 찍었습니다. 이는 신하들이 어린 왕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자행한 합법을 가장한 왕권의 사실상 박탈이었습니다.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자는 바로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특히 큰 호랑이 김종서는 이제 칼 대신 인사권이라는 무서운 철퇴를 쥐고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단종의 입장에서 김종서는 아버지가 맺어준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옥좌 밖의 왕실 가족들, 즉 종친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가업을 일군 창업주의 아들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형님이 돌아가시고 조카가 어린 나이에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전문 경영인들이 조카를 뒤에서 조종하며 가문의 재산과 인사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 핏줄인 여러분이 회사 일에 간섭하는 것조차 법으로 철저히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가업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업을 통째로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인 36살의 야심가 수양대군이 바라본 세상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평범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세종을 닮아 학문이 깊었고
무예에도 출중했으며 훈민정음 창제 등 국가의 중요 사업에 직접 참여할 만큼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철저한 적장자 상속 원칙 앞에서 둘째 아들인 그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눈에 김종서와 대신들이 주도하는 황표정사는 왕실을 향한 노골적인 도발이자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고유 권한을 찬탈하여 나라를 쥐고 흔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훗날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를 내몰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정치적 명분이 됩니다. 나는 조카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간신들로부터 위기에 빠진 우리 가문의 나라를 구하려는 것이다. 라는 명분 말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충돌은 그처럼 단순한 선악의 구도로 흐르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섰던 김종서의 입장 역시 절박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종서는 권력욕에 미친 역심을 품은 간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조선의 왕실에 충성한 꼿꼿한 노신이었습니다. 문종이 피를 토하며 남긴 내 아들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유언은 김종서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십자가였습니다. 김종서가 보기에 어린 단종을 지키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힘을 가진 왕실의 삼촌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을 비롯한 장성한 대군들은 언제든 조카의 옥좌를 위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뇌관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종서는 왕권의 안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종친들을 정치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무서운 철권 통치로 신하들의 기강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종서의 이 무리한 충성심은 역설적이게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치명적인 악수가 됩니다. 어린 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면 시킬수록 왕실 일족은 물론이고 소외당한 다른 관료들마저 김종서가 왕 노릇을 하려 한다며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2살의 어린 단종이 앉아있는 옥좌를 둘러싸고 조정은 두 개의 거대한 세력으로 쪼개지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린 왕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권력을 독점한 노신 김종서, 그리고 왕실의 적통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서서히 칼을 갈기 시작한 숙부 수양대군. 두 세력의 갈등은 조용하지만 무섭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치열한 기싸움은 단종이 즉위한 그해 겨울,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명나라에 조선의 새로운 왕이 즉위했음을 알리고 감사를 표하는 사신, 이른바 사은사를 누구로 보낼 것인가를 두고 조정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놀랍게도 당시 왕실의 가장 큰어른이자 요주의 인물이었던 수양대군이 스스로 명나라 사신으로 가겠다고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겨울에 북경 가는 길은 춥고 험난하여 보통의 왕족들은 기피하는 고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36의 수양대군이 굳이 그 먼 길을 떠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학계에서는 이를 수양대군의 천재적인 정치적 계산이자 숨고르기로 해석합니다. 당시 한양 도성은 김종서의 완벽한 감시망 아래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도성 안에서 세력을 모으려 한다면 즉각 영모로 몰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수양대군은 스스로 험난한 사신기를 자청함으로써 김종서의 의심과 경계심을 일시적으로 허물어뜨리려 한 것입니다. 김종서의 입장에서도 수양대군이 도성을 비우고 명나라로 떠나는 것은 나쁠 것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눈의 가시 같은 정적을 수개월 동안 변방으로 치워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그렇게 양측의 아슬아슬한 동상이몽 속에서 수양대군은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로 향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훗날 김종서와 어린 단종의 숨통을 조이는 치명적인 실수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명나라 사행기를 통해 국제적으로 조선 왕실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막강한 외교적 권위를 얻어 돌아왔고,
이 과정에서 신숙주 등 훗날 자신의 거사를 도울 핵심 브레인들과 깊은 유대를 맺으며 정치적 세력을 무섭게 불려나갔기 때문입니다. 명나라에서 돌아온 수양대군은 더 이상 어제의 수양대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사냥을 준비하는 맹수처럼 도성 안팎의 불만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한명회, 권람 등 변방으로 떠돌며 기회를 엿보던 젊은 책사들이 수양대군의 집으로 몰려들었고 장사들과 무인들이 그의 사저 주위에 은밀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종 1년, 1453년의 봄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의 단종은 여전히 대신들이 내미는 노란 표지에 점을 찍으며 고립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너무나 크고 무거웠지만 그 유산을 지키는 방법을 12살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법이 지배하는 조정과 피가 끓어오르는 가문의 야망, 그 어느 곳에도 기댈 곳 없는 소년 왕의 어깨 위로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의 역사를 바라보며 깊은 시대의 모순을 직면하게 됩니다. 충신이라 불린 자는 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왕의 권력을 앗아갔고, 핏줄이라 불린 자는 가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조카의 목에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법과 제도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힘과 명분의 처절한 싸움뿐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왕의 수호자였으며 누가 진짜 찬탈자였을까요? 어쩌면 이 비극은 어느 개인의 탐욕이 만들어낸 악몽이 아니라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권력의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조선, 상속사의 거대한 시대적 모순은 아니었을까요? 1453년 단종 1년 10월 10일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기습적인 밤, 이른바 계유정난의 막이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의 한양도성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저잣거리의 백성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마무리했고 궁궐의 호위병들은 교대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어린 국왕 단종은 차가운 편전에서 외로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낡은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야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수양대군의 사저에는 훗날 조선의 정계를 쥐고 흔들게 될 서늘한 책사들 권람과 한명회가 은밀히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명회는 도성 안팎의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하여 하나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살릴 자와 죽일 자의 이름이 적힌 장부.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끔찍한 명단, 바로 살생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돌려 단종이나 수양대군이 아닌 이름 없는 변방의 지식인들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수양대군의 반란에 가담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였을까요? 당시 조선의 권력 구조는 철저하게 김종서와 황보인을 위시한 소수의 원로 대신들에게 독점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황표정사로 대변되는 인사권의 독점은 줄이 없는 젊은 관료들이나 비주류 지식인들에게는 도저히 깰 수 없는 거대한 유리천장이었습니다. 한명회 역시 능력이 뛰어났음에도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고 문지기 같은 말단 벼슬을 전전하던 변방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수양대군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야심 넘치는 대군이 아니라 자신들을 짓누르는 기득권의 견고한 성벽을 부수어줄 유일한 사다리이자 혁명의 도구로 보였을 것입니다. 시대의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어 폭발할 임계점에 달했을 때 그 분노를 정교하게 조직하여 칼날로 바꾼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법과 제도가 기회의 공정을 잃어버렸을 때 권력에서 소외된 자들은 결국 무력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는 뼈아픈 역사의 법칙이 작동한 것입니다. 이윽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0일자 기록을 보면 거사 당일 수양대군이 자신의 무사들과 측근들을 모아놓고 내린 결단의 명분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종서 등이 반역을 꾀하여 오늘 밤에 변을 일으키려 하니 내가 먼저 이를 베고자 한다. 이 일은 늦출 수 없다. 내가 한 사람의 종과 함께 가더라도 김종서 등을 격살할 것이다. 이 기록은 단순한 명분 고지문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적 통치가 끝나고 야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파멸의 선언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기록은 간신 김종서가 반란을 일으키려 하니 왕실의 적통인 내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먼저 벤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훗날 수양대군이 왕이 된 후 편찬된 실록이기에 그의 행위가 지극히 정의로운 구국의 결단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의 이면을 뒤집어 보면 참혹한 권력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왕의 명령도 없었고 사법기관의 조사도 없었으며 합법적인 재판 과정도 없었습니다. 일개 왕족이 사병을 동원하여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영의정과 좌의정을 사전 처형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이라는 국가를 지탱하던 유교적 법치주의와 상속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이제 조선의 통치 원리는 문서와 법이 아니라 칼과 철퇴로 바뀌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파멸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첫 번째 목표는 조선의 심장, 큰 호랑이 김종서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장의 집을 포위하는 그림을 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움직이면 도성의 군영이 눈치챌 것이고 김종서의 사병들이 반격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양정, 홍달손 등 몇몇 핵심 무사들만을 대동한 채 어둠을 틈타 도내동에 있던 김종서의 사저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 순간은 인간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보아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딜레마이자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상대는 평생 전장을 누빈 백전노장이자 조정을 장악한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만약 김종서의 집 문턱에서 계획이 어긋난다면 수양대군은 그 자리에서 역적으로 몰려 가문 전체가 도륙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혹은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가장 위험한 사자굴 한가운데로 직접 밀어넣은 것입니다. 김종서의 집 앞에 도착한 수양대군은 사람을 보내 은밀히 전할 서신이 있다며 김종서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김종서는 방심했습니다. 상대가 대군이긴 했으나 설마 이 야심한 밤에 소수의 인원만을 데리고 와서 나라의 정승을 시해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종서는 무장도 하지 않은 채 평상복 차림으로 아들 김승규와 함께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서 김종서가 수양대군이 건넨 거짓 편지를 달빛에 비추어 읽기 위해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찰나. 수양대군의 신호와 함께 어둠 속에서 무거운 철퇴가 날아들었고 조선의 큰 호랑이 김종서는 그렇게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의 위급함을 보고 몸을 던진 아들 김승규 역시 무사들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수십 년간 북방을 호령하며 여진족을 떨게 했고 어린 단종을 지키는 거대한 방패였으며 조선 조정을 쥐고 흔들던 막강한 권력자. 그 노재상의 최후는 어떠한 법적 심판이나 명예로운 죽음도 아닌 어두운 골목길에서 내리쳐진 한 자루의 둔탁한 철퇴 아래서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 철퇴 소리는 곧 문종이 아들의 안위를 부탁하며 세워놓았던 조선의 낡은 방어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큰 호랑이를 쓰러뜨린 수양대군의 다음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옷을 털어낼 새도 없이 즉시 경복궁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도성의 문을 모두 닫아 걸고 군사들을 장악한 뒤 깊은 밤 잠들어 있던 12살의 어린 조카 단종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단종의 입장이 되어 그날 밤의 공포를 상상해 보세요. 자정을 넘긴 시각, 편전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평소 자신을 압박하던 숙부가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숙부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고 궁궐 밖에서는 군마의 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겁에 질린 어린 조카 앞에 엎드려 보고합니다. 전하, 김종서 등이 영모를 꾀하여 신이 부득이하게 그들을 베었습니다. 이제 속히 대신들을 골 안으로 불러들여 역당의 무리를 척결하시옵소서. 이것은 보고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자신이 역적 김종서를 처단한 충신임을 국왕의 입으로 직접 공인해달라는 강요였습니다. 단종에게 이 순간은 일생일대의 가장 끔찍한 딜레마였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겨준 충신들이 반역자라는 숙부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전을 포위하고 있는 것은 숙부의 군사들이었습니다. 12살의 소년이 이 피비린내 나는 폭력 앞에서 네가 역적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결국 소년왕의 떨리는 손으로 명을 내리는 명패가 수양대군의 손에 쥐어집니다. 왕의 이름으로 대신들을 궁궐로 호출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수양대군과 한명회는 경복궁의 정문으로 통하는 좁은 문 안에 살생부를 들고 진을 쳤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이조판서 조극관, 찬성 이양 등 아버지 문종의 유언을 받들었던 조선의 핵심 관료들이 야밤에 국왕의 급한 부름을 받고 영문도 모른 채 서둘러 궁궐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궁궐문을 넘어서는 순간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왕의 어명이 아니라 핏빛 처형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살생부를 쥔 자의 손짓 하나에 무사들의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비명 소리조차 궁궐 담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문종의 유언을 받들었던 고명 대신들은 그렇게 왕의 부름이라는 합법적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 단 하룻밤 만에 낙엽처럼 쓸려나갔습니다. 이 살육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을 때 조선의 조정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물리적으로는 안전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완벽하게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충신들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칼에 피를 묻힌 수양대군의 측근들 뻔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부사와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겸임하며 군권과 인사권을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사실상 왕관만 쓰지 않았을 뿐 조선의 진짜 국왕은 수양대군이 된 것입니다. 계유정만. 이 참혹한 사건은 단순히 야심 많은 삼촌이 조카를 괴롭힌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실의 권력을 방어할 대비도 없고 왕을 보호할 군사력도 국왕에게 속하지 않았던 조선 초기 상속 시스템의 거대한 구조적 공백이 만들어낸 참사였습니다. 그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 신하들은 법과 제도를 명분 삼아 권력을 독점하려 했고 왕족들은 무력을 동원해 그 법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모든 방패가 사라진 빈 들판에 홀로 남겨진 12살의 소년왕 단종. 그는 텅 빈 편전에 앉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옥새로 어젯밤 자신을 지키던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처형한다는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왕위 자리는 이제 단종을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그를 올가매는 무서운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옥좌에 앉아 있으나 사실상 인질이 되어버린 어린 군주.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법이 무너지고 오직 무자비한 힘만이 진리가 되어버린 이 서늘한 편전에서
권력을 잃은 핏줄은 과연 살아 숨쉬는 것조차 허락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계유정난의 피바람이 휩쓸고 간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455년 단종 3년 여름. 이제 14살이 된 단종은 여전히 경복궁의 가장 깊은 곳 편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여전히 조선의 최고 권력자이자 신하들의 아침 문안을 받는 합법적인 국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도성의 군사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조정의 주요 요직은 계유정난에 가담했던 정난공신들이 모두 꿰차고 있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 했던 충신들은 역적으로 몰려 유배를 가거나 처형당했습니다. 내 아들을 지켜달라는 형의 유언을 잊었는가 묻고 싶었겠지만 병약한 형이 죽자마자 야심과 숙부는 이미 어린 조카의 옥좌를 실질적으로 탐하고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단종의 곁에는 이제 그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기를 권력의 눈이 먼 삼촌이 힘없는 조카를 핍박한 비극으로만 기억합니다. 믿었던 숙부의 배신이 낳은 참극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 넓혀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 시기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서늘하고 기가 막힌 시대의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이라는 무력으로 세운 나라이지만 건국 직후부터 무력을 철저히 통제하고 법과 유교적 이념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지향했습니다. 국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관료 시스템, 그리고 그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시험을 통과한 뛰어난 지식인들이 조정을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14살의 합법적인 국왕이 무력을 앞세운 숙부에게 사실상 인질로 잡혀있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조선의 엘리트 관료들과 성리학의 수호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부당한 권력 찬탈에 맞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단종실록의 가장 비극적인 한 페이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1455년 윤 6월 11일의 기록입니다. 임금이 경회로 아래로 나아가 승지 성산문에게 명하여 대보를 받들어 수양대군에게 전하게 하였다. 수양대군이 엎드려 울면서 굳게 사양하였으나 임금이 승지를 시켜 재촉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나이가 어리고 국정에 어두워 성덕에게 자리를 내어주려 한 지 오래되었다 하였다. 사관의 기록은 사실 조선 상속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실록의 문자만 그대로 읽어보면 단종은 자발적으로 옥세를 내어주었고 수양대군은 오히려 울면서 왕위를 받지 않으려 사양하는 그야말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왕위 양보의 장면입니다. 승자였던 세조의 시대에 쓰인 기록의 맹점이자 권력이 역사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세탁하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주인공은 단종도 수양대군도 아닙니다. 바로 단종의 명을 받아 수양대군에게 옥세를 전달해야 했던 사람, 도승지 성산문입니다. 성산문이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지편전 학사로서 한글 창제를 도왔고 유교적 이상과 충의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단종을 지키고 싶어 했고 수양대군의 행위가 명백한 권력 찬탈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스템은 참혹했습니다. 국가의 법과 제도는 합법적인 왕인 단종의 명령이라는 형식 아래 성산문에게 직접 옥세를 들고 반역자에게 걸어가 그것을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산문은 단종이 내어준 옥세를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수양대군이 불쾌한 기색을 내비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옥새를 품에 안고 오열하는 성산문의 눈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충과 법치가 오히려 부당한 권력을 합법화해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끔찍한 모순. 관료로서 왕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감과 지식인으로서 찬탈자에게 옥좌를 넘겨줄 수 없다는 양심이 충돌하는 그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시대의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 버렸음을 깨달은 지식인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조선이 안고 있던 상속 시스템의 치명적인 한계였습니다. 왕조 국가에서 왕위는 핏줄을 통해 상속되지만 그 상속을 수호해주는 것은 결국 현실적인 군사력과 관료 시스템입니다. 세종과 문종은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명분과 실제 힘이 분리되었을 때 관료 집단은 힘을 잃은 명분을 지켜줄 무기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양대군은 영리하게도 반란을 일으켜 단종을 곧바로 죽이거나 폐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단종의 입을 빌려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혔고 단종의 이름이 찍힌 문서로 반대파를 숙청했습니다. 즉, 법의 외피를 뒤집어 쓴 채 권력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조선 관료들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양대군을 비판하면서도 겉으로는 합법적인 왕의 결재를 받아 내려오는 명령을 거역할 명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관료 집단이 침묵하자 군사력도 없고 정치적 기반도 없던 14살의 소년왕 단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아니, 더 이상의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유산인 왕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단종은 숙부에게 옥새를 넘기고 상왕으로 물러나 수광궁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제 수양대군은 핏빛 찬탈자가 아니라 조카의 선의를 받아 적법하게 즉위한 조선의 제7대 국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상속이 아닌 찬탈로 왕이 된 세조.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단종의 입장에서는 왕위를 내려놓았으니 최소한 목숨은 부지하며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슬픈 희망이었죠.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토록 자비롭지 않습니다. 왕조 시대의 권력 구조에서 살아있는 전직 국왕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현직 국왕에게 가장 거대한 정치적 시한폭탄입니다. 권력에 불만을 품은 자들은 언제나 상황복위라는 명분을 내걸고 반란을 꿈꾸기 마련이니까요. 법과 제도는 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소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생존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괴물은 한번 피맛을 보면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난 14살 소년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시대의 모순은 또 어떤 잔혹한 소용돌이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목숨보다 귀한 옥좌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못하고 더 참혹한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했을까요? 1455년 윤 6월 14살의 단종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넘기고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창경궁의 깊은 전각으로 옮긴 소녀는 비로소 무서운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알지 못한 소년의 슬픈 착각이었습니다. 왕조 국가에서 권력을 잃은 전직 국왕은 그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영모의 불씨이자 현직 국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조가 즉위하고 이듬해인 1450년 6월, 단종의 그 슬픈 희망마저 완전히 박살내는 거대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장에서 세조를 암살하고 단종을 다시 옥좌에 앉히려는 치밀한 쿠데타가 발각된 것입니다. 이 거사를 주도한 인물들은 다름 아닌 집현전 학사 출신의 관료들, 즉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대 등 훗날 우리가 사육신이라 부르게 되는 충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불과 1년 전 세조가 옥좌를 찬탈할 때 침묵하거나 심지어 세조의 신하로 출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권력 앞에 굴복한 줄로만 알았던 조선의 엘리트 지식인들이 사실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상왕 보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의 기록에는 발각된 사육신들을 세조가 직접 친국하는 팽팽하고 서늘한 장면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단종의 옥새를 세조에게 바치며 대성통곡했던 성삼문. 세조는 불에 달군 쇠로 성삼문의 다리를 뚫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뛰어난 재주를 아껴 자신의 신하가 되기를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성삼문은 세조를 향해 전하라 부르지 않고 끝까지 나리대감라 부르며 이렇게 일갈합니다. 나는 상왕의 신하이지 나리의 신하가 아니다. 나리가 준 녹봉은 단 한 톨도 먹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쌓아두었다. 이 서늘한 국문 기록은 무력으로 쟁취한 권력과 꺾이지 않는 선비의 양심이 정면으로 충돌한 조선 역사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세조는 힘으로 옥좌를 빼앗았지만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의 정신마저 굴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육신의 실패는 가장 무고한 희생자를 낳고 맙니다. 바로 창경궁에 유폐되어 있던 단종이었습니다. 세조를 따르는 정난 공신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화근의 싹을 잘라야 한다며 상왕 단종의 처형을 강력히 주고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란의 구심점인 단종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457년 6월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보냅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깊고 푸른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등 뒤로는 험준한 기암절벽이 솟아오른 천혜의 감옥이었습니다. 나룻배가 아니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립된 땅에 모든 것을 빼앗긴 15살의 소년이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평생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신하들도 모두 목이 잘린 채 물새 소리만 처량한 외딴 강변에 홀로 남겨진 15살 소년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짓던 단종의 눈에 비친 조선은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요? 아버지가 물려준 그 찬란했던 왕의 유산이 어쩌다 자신을 올가매는 사슬이 되어 이 깊은 산골짜기까지 자신을 끌고 온 것인지 소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죽어간 어린 왕 단종의 눈물은 결국 조선 상속 시스템이 낳은 가장 슬픈 비극의 결정체였습니다. 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9월 세종의 6째 아들이자 단종의 또 다른 숙부인 금성대군이 경상도 순흥에서 다시 한번 단종 보기 운종을 꾀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세조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신하들의 빗발치는 처형 요구 속에서 세조는 결국 피를 나는 조카에게 사약을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을 내립니다. 1457년 세조 3년 10월 24일 세조실록은 단종의 마지막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후대의 많은 야사와 지역 기록들은 단종이 사약을 거부하다 끝내 억울하고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전합니다.
죽음의 방식이 무엇이든 변하지 않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내 아들을 지켜달라는 형의 피 맺힌 유언은 철저히 짓밟혔고 병약한 형이 죽자마자 야심과 숙부는 조카의 모든 것을 빼앗고 끝내 목숨마저 거두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믿었던 숙부의 배신은 그렇게 핏빛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강물에 버려졌고 후환이 두려워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영월의 말단 관리였던 엄흥도라는 자가 밤에 몰래 시신을 거두어 산에 안매장하고 도망쳤을 만큼 권력의 폭력성은 잔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카를 밟고 충신들을 도륙하고 수많은 피를 흘려 마침내 완전한 권력을 손에 쥔 세조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상속이 아닌 무자비한 찬탈로 왕이 된 그는 밤새워 꿈꾸던 그 옥좌 위에서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토록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조의 이후 삶을 들여다보면 조카를 죽인 업보였을까 싶을 만큼 그가 평생 겪어야 했던 자식들의 고통과 비극이 처절하게 펼쳐집니다. 단종이 영월에서 사약을 받기 불과 한 달 전인 1457년 9월, 세조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가 목숨보다 아꼈고 훗날 자신의 피 묻은 옥자를 물려주려 했던 20살의 건장한 맏아들 의경세자가 갑작스런 병으로 돌연사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조의 내면에 회복할 수 없는 거대한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형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하늘이 자신의 맏아들의 목숨을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야사에서 세조의 꿈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황후가 나타나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며 침을 뱉었다는 저주 섞인 일화들이 널리 퍼진 것도 당시 세조가 느꼈을 극도의 죄책감과 대중들의 서늘한 인과응보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식의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세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권력은 한 번 쥐면 내려놓을 수 없는 불타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피해 숙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욱더 철권 통치를 휘둘렀고 밤에는 알 수 없는 피부병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말년의 세조는 자신이 그토록 억압했던 불교에 깊이 의지하며 오대산 상원사를 찾고 한양 한복판에 거대한 원각사를 세우며 자신의 죄업을 씻어내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비극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의경세자가 죽은 뒤 둘째 아들 해양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어 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예종마저 즉위한 지 고작 1년 2개월 만에 20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발질환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권력을 향한 무서운 집념으로 피를 나눈 조카를 참살하고 옥좌를 차지했던 강철 같은 군주. 하지만 그토록 처절하게 쟁취한 권력의 열매는 정작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의 죽음이라는 가장 참혹한 대가로 되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핏줄이 조카를 죽인 그 손 위에서 허무하게 쓰러져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 세조의 찢어지는 고통. 우리는 이를 두고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자업자득이자 피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이라는 인과응보입니까? 아니면 최고 권력을 차지한 자가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뼈아픈 권력무상의 굴레입니까? 세조는 자신이 세운 법과 힘으로 조선의 시스템을 새롭게 통제했다고 믿었겠지만 정작 자신에게 닥쳐오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한 명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상속 시스템이 무너진 자리에서 벌어진 이 잔혹한 사륙전의 끝에서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었으나 자식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세조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차가운 강물 속에 버려졌으나 훗날 500년 내내 영원한 충의의 상징으로 부활한 단종입니까? 이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역사라는 거대한 강물 너머 인간의 욕망과 그 한계에 대한 서늘하고도 묵직한 숙제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1468년 9월 피로 옥좌를 물들이며 권력의 정점에 섰던 세조 역시 자신을 갉아먹는 병마와 깊은 회한 속에서 5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절대 군주였으나 정작 말년에 그는 아들들을 먼저 가슴에 묻은 참혹한 슬픔과 밤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 모를 피부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상속이 아닌 찬탈로 왕이 된 세조. 그는 과연 그토록 원하던 옥좌 위에서 행복했을까요? 조카를 죽이고 옥좌를 빼앗은 잔혹한 업보였을까요? 그가 평생 겪어야 했던 자식들의 고통과 비극은 권력의 꼭대기가 얼마나 춥고 외로운 자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세조가 세상을 떠난 후 조선의 역사는 승자인 세조의 후손들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패배자였던 어린 조카 단종의 이름은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실록에서조차 그는 왕이 아닌 노산군이라는 깎아내려진 호칭으로 불렸고 감히 그의 억울함을 입에 올리는 것은 가문을 멸문지화로 이끄는 무서운 반역이었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패배자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심판은 권력자의 생각처럼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종이 영월의 차가운 강물에 버려진 지 무려 240여 년이 흐른 뒤인 1698년, 조선의 조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선 왕조실록, 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11월 6일의 기록입니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노산군의 억울함을 씻어주고 단종으로 복위시키며 종묘의 신위를 모시도록 하라 하였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록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200년도 훌쩍 넘은 시간이 지나서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당시 조선을 다스리던 숙종은 세조의 직계 후손입니다. 자신의 조상이 옥좌를 빼앗기 위해 조카를 죽였다는 치명적인 가문의 오점을 스스로 들추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결국 단종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다름 아닌 조선을 지탱하는 국가적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대 전란을 겪은 후 조선 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국가와 왕실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신하들의 기강은 흔들렸습니다. 무너진 국가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조선의 지식인들이 꺼내든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굽히지 않는 충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의를 설명하기에 믿었던 숙부의 배신 속에서도 목숨을 바쳐 어린 왕을 지키려 했던 사육신, 그리고 유배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죽어간 어린 왕 단종만큼 완벽한 상징은 없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하나뿐인 상속재산인 옥좌를 빼앗긴 어린 왕. 그 가장 슬픈 비극의 주인공은 240년의 침묵을 깨고 조선 역사상 가장 숭고하고 영원한 충절의 상징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단종의 묘가 있는 강원도 영월의 백성들은 나라에서 금지했을 때조차 매년 몰래 산에 올라 어린 왕의 넋을 기리며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권력은 세조가 쥐었지만 500년 조선 민중들의 마음과 역사의 동정표는 영원히 단종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의 승자인 세조를 그저 탐욕의 눈이 먼 잔혹한 악당으로만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날 현대 역사학계의 평가는 입체적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가족으로서 세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영자로서의 세조를 평가할 때는 전혀 다른 시각이 존재합니다. 단종 시절 대신들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허수아비로 전락해 가던 인물이 바로 세조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반발하는 수많은 지식인들을 숙청하는 피바람 속에서도
호적 제도를 정비하여 조세와 군역의 기틀을 다졌고 국방을 강화했으며 무엇보다 조선의 영원한 헌법인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세조의 이 피 묻은 철권 통치가 없었다면 초기 조선은 강력한 관료 세력과 지방 군벌들에게 휘둘려 훨씬 더 일찍 국가적 위기를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일부 학자들의 냉정한 분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가진 뼈아픈 역설입니다. 그는 나라의 기틀을 세운 유능한 군주였으나 그 대가로 자신의 손에 친족의 피를 묻혀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핏줄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자신이 지워버리려 했던 조카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야 했던 이 기막힌 인과응보와 권력무상의 굴레.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바쳐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유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을 짓밟고서라도 쟁취해야 할 거대한 재력이나 권력입니까? 아니면 밤에 다리를 뻗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가족의 온기입니까? 아버지가 남긴 가장 무겁고 위험한 유산, 옥좌.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해 충신들은 법의 이름으로 권력을 독점했고 숙부는 가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조카의 목에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피로 물든 권력을 차지한 자는 평생 악몽에 시달렸고 옥좌를 빼앗긴 자는 500년 내내 살아남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단종과 세조, 이 삼촌과 조카가 남긴 잔혹하고도 슬픈 상속의 역사는 오늘날 끝없는 욕망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서늘한 목소리로 묻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조선 왕조실록과 관련 사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으며 해석은 학계의 여러 견해를 참고했습니다. 기록을 읽는 또 하나의 시선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영월당 굽이 도는 물소리 찬데 청량포 어린 가슴 눈물로 젖네. 세월은 흘러가고 역사는 깊어 단종의 슬픈 이름 바람에 실려 청량포 물결이여 흐느끼는 소리 천년을 가네. 골룡포 벗어 던진 어린 용이여 산자락에 묻힌 하늘 어찌하리요. 산자락에 묻힌 하늘 어찌하리요. 노산군 슬픈 사연 돌밭에 새겨 한양은 멀어져도 충신은 남아. 동강물 굽이마다 피 맺힌 사연 백성들 가슴 속에 별이 되시네. 청량포 물결이여 흐느끼는 소리 천년을 가네. 골룡포 벗어 던진 어린 용이여 산자락에 묻힌 하늘 어찌하리요. 산자락에 묻힌 하늘 어찌하리요. 흐르는 강